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위기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무엇을 해야 될지, 이재용 회장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말은 지금 몇 년째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5개 정도의 사업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삼성전자 2024년 2분기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DX라는 부분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하나가 MX라는 것이 이른바 모바일 휴대전화 사업 부분이고요. A라는 것이 가전에 해당하는 것이, DS라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부분이고요. SDC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고, 하마는 전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매출액의 반 정도 이상을 이른바 DX 부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DS 반도체는 한 47조 원 중에서 한 29조 원이고요. DX가 한 42조가 됩니다. 나머지 두 부분은 그다지 큰 비중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DX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한 2조 7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매출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한 반도체가 6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즉 휴대전화 부분과 가전 부분이 매출은 어느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이 굉장히 낮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또한 디스플레이라든지 전장 역시 영업이익이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한 5개 정도의 사업 부분 중에서 그나마 반도체가 영업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사실 메모리 반도체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파운드리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는 사실 적자입니다. 작년에도 한 2조 적자가 났고요. 올 상반기에도 한 1조, 그래서 올해도 한 2조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이다 라는 암울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메모리 반도체보다 비메모리에 해당하는 파운드리 부분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최근 자료를 보면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 쪽의 매출 규모가 메모리 반도체 매출 규모의 3배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과거부터 이 비메모리 부분, 파운드리 부분에 들어가서 TSMC를 꺾고 1위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나왔던 반도체 비전 2030에 이런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게 되냐면은 2021년 1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점유율이 14.4%에서 23년 4분기, 그러니까 한 3년 지나서 11.3%로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TSMC와의 격차가 12.8%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TSMC 점유율은 54.5에서 61.2%로 늘었습니다. 점유율도 줄어들고 영업적자도 계속되고 있어서 파운드리 부분에서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메모리 반도체도 사실 문제라는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위 사업자로서 계속해서 한 20년 동안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초격차 전략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메모리 반도체가 한 2, 3년에 한 번씩 다음 세대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오는 그런 공정혁신을 계속해 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공정혁신을 다른 경쟁 사업자들보다 한 발짝 앞서서 계속해서 앞서 나간다. 이게 이제 초격차 전략이었던 건데요. 2010년대 중반, 한 2015년 전후로 해서 이 초격차 전략에 한계가 부딪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메모리 반도체의 캐퍼시티, 용량을 증가시키는 혁신이 벽에 부딪힌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주로 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을 하는 건데, 이 파는 겁니다. 웨이퍼라는 이 피자판 같은 이 판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로 파거나 아니면 위로 더 쌓아 올려서 집적을 더하는 거죠, 회로들을. 그래서 용량을 올리는 건데, 위로 파고 위로 쌓고 땅으로 파는 집적하는 것의 기술에 한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 새로운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못 나오는 한계에 도달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이 당시에 2015년쯤부터 메모리 반도체 쪽에 특수가 옵니다. 뭐 서버라든지 이런 수요들이 증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확 늘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최신 새로운 제너레이션들은 도입하지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반도체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신 반도체를 도입하게 되면 반도체 우리가 일드, 수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웨이퍼에다가 반도체 칩을 굉장히 많이 만드는데 이 중에서 웨이퍼에서 사용 가능한 반도체의 숫자가 수율 일드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한 5%가 되고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 생산하면서 생산하는 노동자가 적응을 하면서 수율이 올라가는데 한 90%까지 올라갑니다. 90에서 95%까지. 그러니까 수율이 굉장히 높은 말기 단계에서는 칩 하나의 원가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다음 세대의 반도체가 진입하면은 수율이 굉장히 높고 원가가 떨어진 9세대가 있을 때 수율이 낮고 원가가 높은 신세대 반도체를 시장에 도입하면서 그래서 이익률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2015년쯤에는 새 반도체, 새 제너레이션의 메모리 반도체가 도입되지 않고 있었던 반도체를 계속 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가의 반도체에 엄청나게 많은 수요를 충당하면서 팔았기 때문에 이른바 반도체 특수가 왔던 것입니다. 그 반도체 특수를 삼성전자가 2011년대 중후반을 완전히 누렸던 것이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았던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진보의 한계에서 온 하나의 원샷 보너스 같은 것이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사이에 경쟁 사업자였던 SK 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거의 기술 격차를 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생산에서 기술 격차가 줄어들면서 근데 최근에 그래픽 관련된 칩들에 사용되는 그래픽들의 큰 메모리가 필요한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것을 돌파하기 시작하냐면 반도체 하나에 집접을 열려서 용량을 늘리는 게 한계가 왔기 때문에 반도체를 여러 개 쌓는 겁니다.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서 한꺼번에 이 쌓인 반도체들 간에 메모리 기능들이 작동되게 해주는 거, 이걸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후공정이라고 하죠.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패키징하는 작업인데 이 패키징하는 것들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메모리 반도체 용량을 사실상 결정하는 그런 시대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 후공정 HBM이라는 이 패키징에서 삼성전자보다 앞서 나가기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오히려 따라가는 형국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역시 기술 리드가 거의 없어졌고 오히려 HBM 같은 패키징 부분에서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그리고 또 지금 보면 이 패키징을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TSMC 같이 파운더리 하는 쪽에서 직접 해버리는 식으로 좀 또 이행을 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패키징 부분에서도 굉장히 향후에 경쟁력이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삼성전자가 위기다라고 이야기할 때 실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런 위기감을 한 1년, 2년 전부터 느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작년에 굉장히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았죠. 반도체 부분 안 좋았는데 올해는 약간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자라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태의연한 대응입니다. 과거에 중화학공업 시절, 궤도기 시절에 가격 경쟁력의 기초에서 생산하고 그리고 이제 제품이 안 풀리면 원가 경쟁력을 더 가지기 위해서 원가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 어떻게 하느냐?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거 또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정말 얼마나 뒤떨어진 사고를 하고 있는지 안타깝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연장 근무 일부 계열사 일반 노동자들에게는 그걸 못하니까 임원들한테 6일 근무를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비, 그러니까 출장할 때 임원들도 비즈니스를 못하고 이카노미를 타게 한다. 숙소도 이제 직원들 같이 등급을 낮춘다. 부사장급들에게 줬던 자동차 제네시스 G90에서 G80으로 바꾼다. 이런 식의 대책을 쏟아놓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무엇을 해야만 이런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경영 전략에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구조에 대대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 위기에 대응하기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쫓아갈 수 있는 기회는 2, 3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늦지는 않았습니다. TSMC가 기술력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TSMC에 위탁을 하는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퀄컴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사실 미국의 이런 패밀리스, 설계 전문 회사들 같은 경우에 항상 세컨 소싱을 합니다. 즉 뭐냐면은 경쟁 사업자하고도 계약을 하려고 해요. 왜냐? 그래야만 협상력이 생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컨 소싱을 했는데 문제는 이 파운드리 부분들이 고도화되면서 칩들이 굉장히 고도화되면서 이런 칩들을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TSMC밖에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TSMC가 바게닝 파워가 엄청 커지죠. 그런 상황에서 퀄컴이라든지 뭐 애플 같은 회사들이 세컨 소싱을 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 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삼성전자밖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TSMC에게 첨단 제품을 다 주고 그리고 약간 그 첨단 제품이 이제 더 이상 올드한 제품으로 바뀔 때 삼성전자한테 줍니다. 왜 그럴까요? 세컨 소싱을 하고 싶고 삼성전자가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주요 패블리스들은 삼성전자에게 첨단 제품을 맡기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시스템 반도체도 하려고 합니다. 즉 뭐냐?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를 한 번 하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겁니다.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는 범용제죠. 어디서나 쓰이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하나의 설계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래서 설계와 생산이 다 일치되어 있는 수직 통합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설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 가전에 들어가는 거, 굉장히 다양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다 따로 한 회사가 다 한다는 거 불가능하고 한 회사가 설계해서 생산한다는 것은 규모의 경제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패블리스와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라는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분리되어 있는 수직 분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TSMC는 설계하지 않고 위탁 생산만 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 시스템 반도체를 하면서도 설계도 하고 파운드리를 하겠다는 전략을 고수합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 삼성도 고가 폰, 모바일 갤럭시 폰에서는 퀄컴 칩을 씁니다. AP라는 칩을 쓰는데 저가에서는 삼성 거를 써요. 그러니까 삼성은 그 퀄컴에 대응할 수 있는 자기들의 AP라는 게 일종의 프로세스인데요. 그걸 만들겠다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퀄컴 입장에서 자기들 최첨단 설계도를 삼성에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기술 탈취가 만연한 우리나라 현실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이 설계도를 보고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에게 최첨단 제품을 맡기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삼성이 지금이라도 TSMC하고 경쟁해서 파운드리 부분에 들어가려면 설계 부분을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하고 분사를 시켜야 됩니다. 자, 설계를 포기하고 우리는 안 하겠다, 분사시킨다. 그러면은 퀄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됐다, 믿고 맡기겠습니까? 제가 퀄컴이면 안 맡길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설계 보고 뺏겨서 다시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의심을 하게 되겠죠. 그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정부에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를 입법해달라고 청원해야 됩니다. 징벌배상은 뭐냐면은 고의적으로 기술 탈취를 했거나 피해를 줬을 때 피해액이 아니고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해서 보상액을 매기는 겁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에서 이 원고가 형사소송에서 검사처럼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법원에게 부여받는 겁니다. 즉, 신문도 할 수 있어요. 데포지션이라는 거. 또 압수수색을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상대방 회사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래서 징벌배상과 디스커버리 제도가 있게 되면 삼성전자가 기술 탈취하고 싶어도 두 번 생각하고 못하게 돼요. 스스로 안 하겠다고 손발을 묶는 것이 되겠죠. 이것들을 선언하면 저는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할 수 있다. 조금 더 가면 늦어집니다. 지금이라도 이것을 해야만 살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저는 삼성전자 가전, 휴대폰, 그리고 전장 이런 부분들 다 분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지금 삼성전자에 여러 분야들이 들어가 있어요. 과거에 수직 계열화, 또 다각화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장점이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 이야기입니다. 90년대 이후에 전 세계 많은 기업들은 탈수직 계열화, 탈다각화 전문화된 기업들로 갑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GE라는 회사입니다. GE는 아시다시피 발명왕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어서 만든 회사예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 미국을 대표하는 제조기업으로 이름을 날렸죠. GE에게 좋은 것이 미국에게도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위세당당했던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그런 GE가 2008년 이후에 몰락의 길을 갑니다. GE가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캐피탈에서 시작해서 금융까지 들어가면서 정말 다각화된 기업 집단으로 가는데 사실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2018년에 걸프라는 CEO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결국은 GE는 3개의 독립된 회사로 재편이 됩니다. 항공우주를 하는 GE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하는 GE 노바나, 그 다음에 의료 하는 GE 헬스케어, 이 3개의 독립회사로 재편되고, 나머지 회사들은 대부분 매각을 해버립니다.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쯤 되면은 GE 캐피탈을 중심으로 금융 부분이 GE그룹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사실상 다 없애버립니다. 이때 매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독립된 회사로 정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렇게 커지고 사업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너무나 관료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 경영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너무 관료화되어 있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그런 신화에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회사들, 가전도 그러다 보니까 LG한테 뒤처지고 있죠. 가전은 LG 이런 식으로 좀 되고 있고 휴대전화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과감히 분사해서 독립 경영을 하게 하는 거, 그리고 저는 메모리하고 파운더리 부분도 분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회사를 가볍게 몸을 가볍게 날렵하고 전문화되고 자기 업무에 집중하고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일어나는 식으로 바꿔주는 그런 조직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삼성전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바로 아리백, 재생에너지 100% 문제입니다. 제가 재생에너지 문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이 반도체 부분에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라는 압박이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심각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쓰는 회사들, 메모리 반도체 많이 쓰는 게 서버 회사들이죠. 1위 회사가 델 테크놀로지스고 MS도 많이 쓰는데 2030년까지 스코프3라는 것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배출하거나 전기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걸 빼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걸 살 때 부품 회사들이 배출하는 거, 또는 폐기하는 유통이나 폐기 과정에서 다른 회사들이 배출하는 모든 서프라이망, 공급망 전반에 걸쳐서 발생하는 탄소를 말을 합니다. 이 스코프3 부분도 아리백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리백을 2030년까지 45%, 50% 하겠다. 쉽게 말하면 절반의 부품들은 아리백으로 한 것들을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 업체로 갑 중에 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ASML은 2040년까지 아리백을 하지 않으면 첨단 장비를 안 팔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리백이라는 말을 쓰니까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해요. ASML 보고서를 정확히 보면 넷지로라고 하지 아리백이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리백, 넷지로, 카본 프리라는 용어에 대해서 좀 혼돈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아리백을 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지 국가들이 조약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딩 기업들이 아리백 한다고 했을 때 스코프 1, 2를 하겠다는 선언이었지 스코프 3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반도체, 자동차 같은 이런 하이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스코프 3까지 하도록 지금 부품 공급자, 그리고 자기 장비를 사용해서 생산하는 업자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다. 자발적인 것이고요. 근데 이때 아리백을 한다고 하는 의미가 재생에너지 100% 쓴다는 건데 탄소 배출 전혀 안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넷지로라는 의미예요. 넷지로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탄소 배출이 일부 되는 것은 탄소 배출을 상쇄하는 배출권 상쇄권이라는 걸 사는 겁니다. 즉 아마존에 있는 밀림을 나무를 심거나 이렇게 해서 탄소 배출에 대한 상쇄권을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데 그 권리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거를 포함했을 때 넷지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아리백을 한다고 할 때는 재생에너지를 한 96%, 5% 이상 쓰는데 나머지 2, 3%는 대부분 뭘 하냐면은 배출권 상쇄권을 사용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넷지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백이나 넷지로의 말을 혼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카본 프리, 탄소 중립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 그러면 우리는
원전도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도 많이 하기 때문에 카본 프리한다? 그럼 원전하는 거 아니냐? 우리 정부가 하듯이 CFE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국가 간의 조약을 통해서 원전도 집어넣자고 이야기하는데 호응하는 나라도 없을 뿐 아니라 아리백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아리백 기업들 이야기할 때 카본 프리 할 때 원전이라는 건 머리에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100% 쓴다, 넷지로 한다, 카본 프리 한다는 것을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해서 언론에서도 쓰고 기업들도 쓰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CFE라고 해서 원전을 집어넣어서 국가 간의 조약을 해서 하자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이런 현실에 전혀 적응할 어떤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금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부 짓고 그다음에 2050년까지 다 짓는다는 건데 전력 사용량을 기준으로 보면은 2030년까지는 4%를 짓는 거예요. 나머지 96%는 2050년까지 짓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추가적인 전력 사용이 0.4기가와트고 2050년까지는 10기가와트를 예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0.4기가와트에 대해서도 전력 공급 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즉 전력 송전망을 건설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원전을 더 지어도 여기 전력을 보낼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리백,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2050년까지 10기가와트를 어떻게 전력을 공급할 것인가 뿐만이 아니라 아리백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외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2037년까지 삼성전자의 해외 공장은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공장은 205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외국에서는 삼성전자의 공장들이 아리백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삼성전자 공장들이 재생에너지 사용하는 비율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미국, 일본, 유럽,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의 공장들은 재생에너지 100%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아리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고요. 이에 비해서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2040년까지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60% 쓰고 2040년은 100% 쓴다. 그래서 필요한 전력량, TSMC도 대만에 설비 투자를 엄청나게 지금 늘리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타이완 같은 경우도 전기값이 굉장히 비싼데 전력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겠죠. 거기에 맞춰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2040년까지 20년 동안 구매 계획을 작년에 맺었습니다. 말로만 한 게 아니고 장기 태양광 해상 풍력 구매 계획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매 계획에 따라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를 타이완 정부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아리백을 정말 하려면은 이와 같은 구체적인 계획들, 즉 장기적인 재생에너지 필요량과 거기에 대한 공급 계획과 공급 계약을 맺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말로만 하면은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1%로 축소했고 2038년까지 한 32%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경매 통해서 하겠다는 아주 추상적인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삼성전자도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삼성전자가 첨단 반도체 생산을 미국 가서 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을 때 테일러라는 곳에 그 파운드리 공장 두 번째, 텍사스에 하나가 있고요, 이미.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운영을 짓고 있는데 그 시설을 기존에 보다 대폭적으로 늘렸습니다.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를 투자해서 짓겠다고 했다가 이것을 400억 달러, 거의 2.5배 규모로 늘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용인에도 더 짓고 이것도 더 짓는다. 현실적으로 아리백을 할 수 없는 용인과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삼성전자의 속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전자가 정말 국내에서 국내 대표 기업으로서 계속 남고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에 대한 계획들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한국 제조업은 공동화의 길을 갈 것입니다. 미국의 러스트 벨트가 일어났던 것처럼 특히 동남권, 포항부터 여수까지 산업 공동화가 일어나면서 러스트 벨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안날은 매우 암담합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결국 그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역시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는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이재용 회장이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재벌 총수가 갖고 있는 많은 나쁜 점들이 있지만 결국은 현 수요 지배 구조에서는 총수가 결단을 해야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감하게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 분리하고 징벌배상 디스커버리 제도 입법 청원을 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많은 다양한 사업 부분들 분사시켜서 독립경영으로 가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 파운더리 공장 설비 계획에 맞는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계획과 계약을 하는 그런 일련의 조치들 올해 안으로 빨리 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박상인의 경제브릿지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